자,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 각지에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는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공동교육과정 세계문제와 미래사회 수업을 담당하고 있는 교사 바바로라고 합니다. 본 수업은 집단지성의 시너지 효과를 기하기 위하여 특별히 팟캐스트 방송 토론의 형식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온라인상에서 줌이라든지 메타버스 겟더타운 같은 에듀테크 플랫폼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다양한 개성을 가진 학생들이 자신의 관심 주제와 관련하여 세계 문제와 미래 사회에 대해 열심히 고민하고 있습니다. 앞서 4차례에 걸쳐 개인 프로젝트 활동을 수행했고 오늘부터는 3차례에 걸쳐 팀 프로젝트 활동을 진행합니다. 자, 그럼 이제 대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자, 오늘 우리가 모여서 바로 대화를 시작하는 건 아니고 팀 프로젝트 활동이기 때문에 1시간 정도 대화를 나누거나 추가로 조사를 하거나 할 시간을 드렸습니다. 그런 뒤에 다시 이렇게 모였고요. 지금까지도 그래 왔기를 바라지만 뭐니 해도 이런 활동을 할 때는 마음이 편하고 가볍고 그런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너무 부담 갖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너무 어려워하지 않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뭔가를 많이 알고 있는 것보다는 자신의 진심을 찾아가는 게 정말 값진 경험이라고 생각합니다. 모쪼록 이 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지식을 쌓는 것보다는 나의 진심을 찾고 진심을 다져가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하는 마음을 가져봅니다. 오늘 순서는 지난번에 1팀 먼저 했기 때문에 오늘은 2팀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그냥 진행을 하도록 할 것이고요. 중간중간 질문이나 조언, 다른 의견이 있으면 언제든지 편하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가서 진행을 어떻게 하면 좋을지 다시 한번 의견을 좀 들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2팀부터 시작을 해보죠. 자, 2팀 지금 준비하신 자료를 보니까 먼저 극락앱이 입주민님부터 말씀을 해주실 것 같은데 맞나요? 네. 네, 그러면 우리 극락앱이 입주민님께서 이 팀이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는지 큰 틀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고 준비하신 내용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문제 해결이라고 이제 같이 볼 수 있기 때문에 굉장히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모인 이 팀은 각자 굉장히 다양한 진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진로에서 그 분야와의 연계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공통적으로 생각한 문제가 정치인들에게서 전문성을 찾아보기 어렵다였고 저 같은 경우에는 정치적 전문성을 이야기해 볼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사다리님은 이제 교육적 경력이 없는 사람이 교육부 장관을 맡고 있다라는 문제를 제기해 주셨고, 이제 세계님은 정치인들의 언어적 품격이 떨어진다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해주실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정치인들의 전문성 어떤 문제가 있는지 먼저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정치인을 생각할 때 저희는 주로 입법부나 행정부에서 정치 활동을 전개하는 대통령, 국무위원, 국회의원 등을 포괄하여 생각하곤 합니다. 제가 정치인이라는 말을 사전에서 찾아봤을 때 정치를 맡아서 하는 사람 또는 정치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을 뜻하는 말이다라는 걸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여기서 궁금했던 점은 정치적 학식, 경험은 정치적 역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이거 과연 무엇일까에 대해서도 알아봤는데요. 이제 국가 또는 지자체, 정치 체제 및 정치 과정에 대한 구조적 지식과 현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다양한 정치 행동에 관한 시사적 또는 특정 이슈 중심의 사실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정치적 전문성의 정의를 한번 짚고 넘어갔고요. 이제 너무 무거운 주제가 될 것 같아서 조금 사례를 통해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서 면허가 없는 사람이 자동차 운전을 한다. 이러면 저희는 무조건 그 운전을 말리고 심지어는 범죄라고 이제 생각을 하죠. 그리고 갓 입사한 신입사원이 갑자기 CEO를 하겠다고 나서면 저희는 그 경험이 없고 하룻강아지 같은 신입사원을 비판하곤 할 것입니다. 하지만 정치판에서 우리나라는 전문성을 요구하지 않는 듯한 사회적 분위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했다면 정치 경험이 없더라도 정치 영역에서 잘 해낼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전문성을 볼 때 학력을 보곤 합니다.
이제 여기서 학력을 볼 때 제 생각으로는 정치적 전문성을 위해선 정치 외교학과나 정치 관련 학력을 갖춰야 하는데 법이나 경제 등 다른 학문을 공부한 사람들이 갑자기 정치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복싱을 하던 선수가 갑자기 요리를 하겠다. 이런 것과 저는 비슷하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제가 이 정치 경력이 적은 사람이 정치를 하지 말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고요. 이 사람들이 정치 경력을 쌓아서 차근차근 위로 올라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 경력이 적은 사람이 처음부터 최고 전문 정치인이라고 할 수 있는 대통령이 되겠다고 한다면 보통은 그걸 말리는 것이 정상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정치 문화에선 그걸 부추기고 계속해서 외부 인사를 끌어들이려고 하는 사회적 풍토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를 어디서 알 수 있는지 찾아봤는데요. 역대 대통령들의 정치 경력에서 이를 알 수 있었습니다. 과거 김대중 대통령 당시만 해도 대통령의 정치 경력은 34년, 35년 이 정도로 긴 정치 경력을 가졌지만 박근혜 대통령 다시 13년 정도,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5년, 심지어 현재 대통령을 맡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은 4개월 정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계속해서 대통령의 정치 경력이 줄어들고 있는 것인데요. 이는 우리나라의 정치적 풍토가 계속해서 정치적 전문성을 중요시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타 분야에서의 전문성과 위상을 중요시하고 이를 무근거적으로 신뢰하고 있다라는 문제점을 발견하고 있었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업적을 쌓은 외부 인사라고 해도 정치 영역에서 전문자가 되려면 정치적 스킬을 습득하고 연마해야 합니다. 자, 이제 제가 이 사례를 다른 곳에서도 한번 찾아봤는데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은 세계에서도 유례없을 정도로 초선 의원 비율이 높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를 긍정적인 신호로 받아들이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아요. 그러면 새로운 사람들이 정치를 하게 되니 정치적 기회를 다양하게 주는 것 아니냐라고 할 수 있는데, 역설적으로도 우리나라의 청년 정치인 비율은 OECD 최하위 국가를 기록합니다. 어떻게 초선 의원 비율은 높은데 청년 정치인 비율은 이렇게 낮은 것일까요? 그 말은 중장년층, 즉 은퇴할 나이의 사람들이 각 분야에서 전문성을 가지고 갑자기 정치 분야로 유입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과연 옳은 일일까요? 이 사람들은 이 정치 경력이 짧음에도 불구하고 초선 의원으로서 국회의원을 재직한 후에 그 일을 그만두는 것입니다. 이가 바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정치적 전문성을 떨어뜨리는 근본적인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보거든요. 청년 정치인들이 당원으로서 활동하며 계속해서 정치적 경험을 확대시켜야 나중에 이 사람이 정치적 전문성을 가진 제대로 된 정치인으로 성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원인이 이 청년 정치인, 이 부족 문제도 있다고 봤어요.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문제에 대한 원인을 다룰 때에는 이러한 측면에서 접근해 볼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저의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깔끔하게 잘 말씀해 주셔서 정말 좋은 것 같고요. 저도 지금 들으면서 공감이 되는 부분도 있고, 약간 의문이 드는 부분도 있는데요. 먼저 지금 함께 하고 있는 다른 패널 학생들의 질문이나 조언, 다른 의견이 있는지 먼저 들어보고 또 제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의견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질문이 있습니다. 네, 하시죠. 정치적 전문성을 그 사람이 갖추고 있는지 안 갖추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정치적 전문성을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할 방법은 없지만 그걸 마련해 나가는 것이 우리나라 이제 정치 문제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는 이 정치 경력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를 3차 시 해결 방안 때 다룰 예정이고요. 그리고 제가 오늘 경험을 위주로 말씀을 드린 것이 정치라는 것은 경력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서 지지 기반을 형성하고 자신의 사고를 확장시키며 정치적 구조를 파악하는 그러한 역량들은 단순히 책이 아니라 경험을 통해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나라 정치인들의 전문성을 객관적으로 측정할 지표는 없지만 4개월의 정치 경력을 가진 사람이 대통령이 된 것은 우리나라의 그 사회적 풍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에 대한 문제의식을 제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민주주의 사회잖아요. 근데 꼭 경력이 없다 해서 정치를 하기 좀 그렇다? 이건 살짝 이상하지 않을까요? 누구나 다 동등한 기회를 가지니까. 네, 저희는 모두 동등한 기회를 가지고 있고 이를 보장해주는 것 또한 사회의 몫입니다. 근데 이를 보장한다는 뜻이 모두가 무분별하게 정치를 할 수 있다, 이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제가 여기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사회적 풍토, 즉 사람들의 민주의식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요. 우리를 대표하는 인물을 뽑는 것이니만큼 이 사람의 정치적 행보와 이 사람의 사상, 이 사람의 전문성 등을 보고 우리가 판단을 해야 합니다. 모두가 후보로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맞지만 모두가 당선될 수 있는 것은 아니듯이 우린 이를 잘 파악하고 우리의 대표자를 뽑아야 한다라는 것도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빌리 브란트님과의 질의응답이었고요. 네, 다른 분 혹시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없으시면 저도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요. 방금 전에 질의응답을 좀 제가 이해한 바대로 요약을 해보자면 이제 앞으로의 극락 예비 입주민님의 연구가 정치적 전문성이란 무엇인지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되는지를 좀 이렇게 짚어나가는 그런 활동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예를 들면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다고 하지만 사실 실질적으로 누구나 운전을 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면허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질문은 아까 이제 앞서 말씀하실 때 이제 법을 전공한 사람들을 살짝 언급해 주셨었는데 우리가 흔히 정치인이라고 하는 국회의원들의 주된 업무가 이제 입법이 아니겠습니까? 법을 만드는 것이다 보니까 법을 전공한 사람들이 국회의원을 하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전문성이 없다, 전문성에 문제가 있다라고 비판하는 건 좀 어렵지 않을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답변하시겠습니까? 네, 국회의원들이 법을 만드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국회의원들은 상임위원회라는 걸 조직해서 각 분야에 맞는 법을 만듭니다. 하지만 이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 없는 사람들이 오로지 법에 대한 지식만을 가지고 책만을 공부한 사람들이 제대로 된 법을 만들지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다음 순서에 발표할 교육을 예시를 들어서 한다면 교육 분야에 없던 사람이 오직 자신이 교육자에 대한 재판을 진행했다는 이유로 법을 만드는 것은 굉장히 협소하고 작은 시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을 가지고 정치적 역량을 같이 갖춰서 정치인이 되는 것은 좋지만 이 법에 대한 전문성 하나로 우리가 정치적 전문성까지 용인할 수 있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 극락 예비 입주민님께서는 굳이 꼭 정치 외교학과를 이렇게 전공해야만 정치인이 될 수 있다 이런 입장은 아니신 거죠? 네, 아닙니다.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다음 차시에서 더 자세히 얘기해 주실 것 같고요. 다른 분 질문 있으실까요? 네, 없으시면 다음 순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다음 발표가 기대가 되는 그런 티저 영상을 본 것 같은 그런 인상을 받습니다. 다음 순서 우리 사다리님으로 얼른 넘어가도록 할게요.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사다리님, 지금 목소리가 목이 아파서 말을 길게 못 하실 수도 있는데 최대한 짧게 그러면 소개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일단은 그 정치인들의 전문성에 대해서 정치인들이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했는데 저는 그 진로인 교육계와 관련해서 저는 관련이 없는 사람들이 왜 교육계에 나타나는지 좀 조사를 해봤어요. 그래서 굉장히 오랫동안 재임한 교육부 장관들의 간단한 생애에 대해서 조사를 해봤는데 지금 윤석열 정부의 교육부 장관 이주호 장관은 보시다시피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을 전공했고 또 다른 미국에 있는 대학교를 또 경제학과 관련해서 전공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교육계에서 일을 했는가를 봤더니 이미 이 사람은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을 한 경험이 있고 그리고 또 비서로도 교육 관련 비서로도 한 적이 있고요. 그리고 역대 가장 최장기 장관이라고 볼 수 있는 유은혜 장관은 낙하산이라는 의혹이 조금 있었다고 뉴스에서 본 것 같기도 한데 이건 그냥 인용을 해온 거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다른 장관들과 다르게 서울대가 아닌 사람이 교육부 장관이 되었고 정말 관련이 없는 동양 철학과
한 다음에 장관이 되었는데 그냥 이 사람이 간단하게 내세운 공약들을 보면 차격비를 감소시키고 뭐 공정한 대입을 하겠다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이거는 임시에 스스로가 얘기한 것이고요. 정부 때 좀 길게 했었던 황호여 장관은 서울대학교 법과대학을 나왔고 사법시험 합격해서 변호사를 하던 중에 뭐 정치에 입문하고 교육부에 되는데 이렇게 보면은 정말 뭐 교육부에서 일을 하지 않았던 사람들이 교육부 장관을 하는 걸 알 수 있었고요. 약간 저는 이건 스스로 좀 궁금해서 했었고 약간 좀 방향성을 잡는 식으로 교육 100년 지대계라는 단어와 함께 저는 발표를 한번 해보고 싶어요. 이 말이 춘추삼국 시대 제나라에서 한번 언급된 얘기인데 교육은 100년의 큰 계획, 교육은 앞으로 나라의 미래를 좌우할 큰 계획이라는 뜻인데요. 이거에 대한 하나에 대한 예시로 저희 교육과정이 초등학교 6년, 3년이잖아요. 근데 이게 1953년에 제정되고 지금까지 한 70년 부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한번 제정되면은 뭐 계속 이어나가는 느낌인데 이에 대한 예시로 조금 한때 올해 초에 좀 이슈가 됐었던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 있었는데 이걸 얘기한 장관이 한 달 만에 그 사퇴서를 내고 최단기간 장관이라는 타이틀을 갖게 돼요. 이거를 얘기한 이유가 입학 연령을 낮춰서 사교육 차이를 줄이고 일찍부터 공격을 받아서 좀 사회적 약자도 도움을 줄 수 있게 되는 건데, 근데 저는 이거에 대해서 조금 하나 더 얘기해 주고 싶은 게 제가 7살짜리 조카가 있어요. 근데 그 조카가 서울에 사는데 어쨌든 서울하고 지방하고는 그 교육이 좀 많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학원을 다녔다고 하는데 그 학원에서도 이미 그 애들을 서울대 가래, 서울대 의대 가래, 뭐 어디 가래 때 그렇게 나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이미 이렇게 나누는데 교육부 장관 애들은 뭐 이런 거를 뭐 토론할 거리를 내놓았다는 거 좋은데 그냥 이런 걸 얘기를 던져주고 그냥 사퇴를 하니까 약간 좀 뭐 한편으로는 얘기를 할 거리가 좀 있었는데 없었다는 게 좀 아쉬운 것 같기도 하고, 어쨌든 저는 함부로 막 말을 한 것에 대해서 약간 조금 의문점이 들고요. 그리고 이거에 대해 그리고 아까 제가 그 만 5세 초등학교 입학 연령 하향을 반대로 생각해보면 저출산 고령화 시대에 빠르게 사회에 투입시키기 위한 의도인데 고령화 시대로 인해서 뭐 나중에 젊은 세대들은 뭐 노인 부담금 즉 세금을 좀 많이 낸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위한 제도가 아닌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논문을 이번 그 팀 논문을 보다가 조금 관련이 다음 차시티에는 좀 관련이 많은데 이번 제시에는 좀 관련이 없어가지고 좀 많이 찾다가 뉴스 기사를 봤는데 한국 교육 전반에 대한 불신하는 이유가 자주 바뀌는 교육 정책이 가장 높게 나타났어요. 44.3%로. 근데 이거에 대한 조스를 얘기해보자면 우리나라가 교육 정책을 직접 챙기기 시작한 것은 김대중 정부 시절인데 이 말은 즉 대통령이 그 교육계에 직접 손을 댄다는 뜻인데요. 가끔씩 교육 관련 뉴스를 보면은 청와대 교육부가 한 몸으로 움직이기도 하고, 이 말은 저는 정권이 교체되면 교육 정책 또한 교체되는 말과 같은 말을 라고 해석을 했어요. 이거에 대한 예시로 저희가 다니는 이거는 외고 폐지라고 할 수 있는데 문재인 정부 시절 때 외고가 이름이 바뀐다 해서 저희 학교는 가경고로 바뀌냐는 얘기가 굉장히 많았는데 윤석열 정부로 또 정권이 바뀌니까 또 외고는 그냥 이들 이어가는 얘기도 있고, 또 청주시 충북 교육감이 청주외고는 적극적으로 지원한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렇게 보면 교육 정책 또한 교체되는 말과 정권이 교체되면 교육 정책이 교체된다는 말과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에 대한 예시로 그 전에 교육부 관련 직원이 그 정권이 교체되고 나서 인수위원회에 보고를 하러 가는데 전 대통령의 정책은 절대 언급하지 말라는 분위기가 있었대요. 그리고 다음으로 조사하는 게 교육부 장관의 임기 기간인데요. 김영삼 정부 이후로는 1년차도 안 되는 수준을 보여주고 있어요. 이거를 저는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학부모들도 뭐 학생들을 위해서 많이 챙겨주고 싶은 거는 있는 것 같은데 뭐 나 조금 마음에 안 든다고 하면 언론도 엄청나게 비판 기사를 많이 쓰고 국회의원들도 기사를 많이 쓰고 그러는데 이거 제가 또 그 청와대랑 교육부랑 국회의원하고 한번 그 삼각관계를 한번 얘기를 해드릴 건데 국회는 지역구를 대표하는 의원이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학교에 강당을 지어준다고 하면은 뭐 국회에서 뭐 얘기를 해서 강당을 지을 수 있어요. 근데 국회의원이 내가 소속하고 있는 당에서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데 그게 교육부하고 만약에 많이 안 맞아요. 그럼 뭐 교육부와 갈등이 생길 수가 있겠죠. 근데 정작 강당을 지어주려고 하면은 예산은 교육부 예산이라 교육부에다가 정의를 해줘야 되는데 이러면 또 많이 대지가 뭐 앞뒤가 맞지가 않아서 뭐 결국에는 강당을 못 지어주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1년 이상 재임한 사람들이 거의 손꼽을 정도로 뽑을 수 있는데 아까 위에서 말한 그 장관들이 굉장히 좀 오랫동안 재임했던 사람들을 볼 수 있고요. 그리고 국회에는 교육상임위원회 소속 국회의원들이 전문성을 결여하는 일이 있는데 네, 국회는 법을 처리하는 그 소위가 있잖아요. 근데 수준은 정작 학교 운영의 위원회 수준이라고 해요. 뭐 제가 뭐 학교 어머니가 학교 운영에 있는 것도 아니고 뭐 학교 운영위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잘 모르겠는데 뭐 학교 폭력 그 뭐 위원회 그거 열리거나 아니면 선도 같은 거 열릴 때 그냥 가끔씩 열리는 걸 알고 있는데 이게 뭐 주기적으로 열리는 것도 아니고 뭐 그냥 전화만 하고 뭐 오는 느낌으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국회가 이런 수준이면 나라를 위해서 만들어진 저기인데 그럼 아무래도 좀 문제점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약간 좀 첫 번째 발표는 약간 방향성을 잡는 식으로 했는데 방향성을 잡는 것 치고는 굉장히 좀 아닌 게 나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가지고 아마 다음 차시에는 밑에 얘기를 안 했네요. 근데 그 의원들이 그 학부모 학교 운영회처럼 학부모 경험을 전부라고 하는데 저는 이 근본적인 게 이 경험을 쌓을 수 있는 게 기회가 저는 별로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학부모들이 언제 뭐 어떻게 그 뉴스로만 보기에도 많은 교육적인 참여를 뭐 시비 같은 거 잠깐만 하고 그냥 끝나는 것 같기도 한데 경험이 굉장히 많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다음 시간에는 뭐 지난 시간 얘기한 것 같이 좀 해결 방안 같은 걸 좀 모색할 예정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사라린님의 말씀이었고요. 여기에 대해서 질문, 조언,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네, 딱히 없으신 것 같은데 뭐 제가 2가지 정도 질문 드리자면 첫 번째는 이겁니다.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하지만 이게 문제긴 하겠으나 교육 정책 자체에 어떤 문제가 있다, 잘못 만들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래도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문제가 있는데도 안 바꾸는 것보다는 바꾸는 게 낫잖아요. 그리고 그러면 애초에 만들 때 이 교육 정책을 잘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뭐 이건 앞으로 말씀을 해주실 것 같고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방향을. 발표의 방향을 묻는 건가요? 아니면 그러니까 질문에 대한 앞으로의 방향이 이제 그러면 교육 정책을 이렇게 교육 정책이 자주 바뀌는 게 문제라고 하셨는데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면 이렇게 교육 정책을 자주 바꾸지 않고 좀 일관되고 안정적인 교육 정책을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이런 식으로 발표가 진행될까요? 약간 교육 정책하고 엮어야 될 것 같긴 해요. 제가 굵게 써놓은 게 뭐 경험을 많이 쌓는 기회도 없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위에서도 교육 정책이 계속 바뀌기 때문에 뭐 교육에 대해서 부심 있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희 나라는 교육 체제가 일제시대 때 한번 한 다음에 계속 이어지는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그나마 그 틀 안에서 고교학점제나 그런 게 작은 틀이 좀 변하긴 하는데 다른 나라처럼 좀 크게 한번 좀 변함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알겠습니다. 일단은 뭐 얘기를 듣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는 이 교육 정책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고 운영되고 있는지도 궁금하고요. 다른 나라의 그 교육부 장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커리어를 가지고 있는지 그런 것도 좀 궁금한 부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어쩐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 우리 사다리님을 국회로 보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기도 하는데 아무튼 앞으로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제 두 번째 질문은 결국 사다리님을 국회로 보내야겠군요. 이거 묻고 싶었는데요. 그냥 약간 가벼운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우리 세계님 말씀 듣도록 할게요. 네, 들립니다. 네. 그러면 바로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는 아까 금명예비 입주인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정치인들의 언어 사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처음에 저번주에 하실 때 그 예시를 여쭤보셨을 때 제가 한번 검색을 해봤었는데 정치인들의 언어 사용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하면 안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찾다 보니까 정치인의 막말 논란 약간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야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사회에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다른 나라에서도 정치인들의 막말 문제가 되게 심각하다고 해야 하나? 좀 많이 논란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말과 관련된 속담들이 많이 존재하잖아요. 예를 들면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이런 말이 있으면 말을 조심해서 해야 된다는 뜻이고 아무리 비밀스럽게 이야기를 해도 무조건 새어나갈 수 있다. 근데 또 지금 사회가 SNS가 활발한 시대인데 말 한 번 잘못하면 이제 무척 파급력 있게 퍼져나간다는 소리잖아요. 그래서 또 말은 전파성이 강해서 어떤 말을 하든 악의성을 가진 말이면 큰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언제나 말을 하기 전에는 다시 한번 생각하고 조심성 있게 말을 해야 되는데 또 저희 국민들을 대표하는 정치인들이 막말의 문제가 정말 이리저리 많이 들려오고 있는데 정치인들이 아무래도 가장 소통을 많이 해야 되는 직업이기도 하고 나라의 갈등과 문제를 해결하고 화해와 통합을 이루어내는 것이 정치인들의 역할이라고 볼 수 있는데 현재 이런 정치인들의 막말 문제를 고려해본다면 이런 것과는 조금 거리가 멀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독일의 그 언어 철학자 중에 카를 훔볼트라는 사람이 인간이 사용하는 언어에는 그 사람의 생각과 철학 그리고 그 사람의 정신 활동의 총체가 담겨 있다고 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식적인 상황이나 일상생활에서 사용하는 언어는 그 사람의 평소 생각과 철학 그리고 가치관들이 담겨있고 무의식적으로 나오는 언어가 오히려 그 사람의 내면을 진실하게 반영을 하였으면 알 수 있다고 합니다. 이래서 그 정치인들의 막말 문제가 되는 이유는 방금까지 그 정치인들의 막말 문제가 주로 이제 트위터라는 SNS 온라인 플랫폼에서 일어나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지 또 제가 조사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조사해보니까 트위터는 정치적인 단어를 전 세계로 퍼뜨리는데 엄청난 영향을 끼친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회 의제나 그런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정치적 공론의 장소처럼 기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트위터는 그 설득하는 목적이 분명한 정치인들에게는 그 정치인들의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도구로 지금까지 이용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트위터의 특성, 제가 트위터를 사용을 안 해서 잘 모르는데 이제 조사를 갔을 때는 한글 기준으로 했을 때 글자 수가 140자로 제한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140자로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조건 핵심적인 단어를 필수적으로 표현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래 이것이 그 트위터만의 특징 중 하나이고, 두 번째로는 정치인들이 이제 아까도 말했듯이 다수의 국민을 대상으로 많은 소통을 주고받는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정치인들이 발언을 했을 때 그 발언한 내용에 대해 국가적인 책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직업을 가진 분들이 막말을 하면 조금 이상하지 않을까요? 그 트위터에는 또 타임라인이라는 게 존재한다고 해요. 이게 제가 처음 그 트위터를 한번 깔은 적이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지 몰라서 그냥 바로 지웠었거든요. 근데 그때 보였던 게 타임라인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이게 사건을 이제 실시간으로 업데이트 시켜서 이렇게 계속해서 보여주는 거라고 하는데, 이런 트위터의 또 리트윗 기능으로 팔로우를 하지 않은 또 다른 불특정 다수에게도 공개되어 전달된다는 특징이 있어요. 그리고 정치인들과 일반인 사이에서 접촉이 가능한 온라인 공간이기 때문에 대화 참여자가 제한 없이 일방적으로 사람들과 관계를 맺을 수 있고 상호작용을 한다는 점이 있습니다. 이런 그 트위터의 플랫폼을 종합해서 보면 정치인들이 보통 그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랑 오바마 대통령, 무슨 대통령들도 트위터를 아주 많이 사용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을 보고 이래서 정치인들이 트위터를 자주 사용하는구나라는 생각도 들었고, 그래서 이것이 또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이 트위터든 어디 SNS 플랫폼 전체적으로 널리 퍼지고 그렇게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의 막말 논란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고 저는 보았습니다. 저는 이상입니다. 여기까지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조언, 질문,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내용을 좀 요약해보자면 현실적이고 사실적인 측면에서 정치인들의 막말이 발생하고 있다.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나라에서도 서로를 향해서 혹은 다른 나라를 향해서도 막말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독일의 언어학자 훔볼트 인용해 주셨습니다. 언어에는 정신활동의 총체가 담겨 있다. 언어를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그것이 우리의 정신을 규정하고 결정하기도 한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특히 이제 트위터라는 SNS 미디어를 언급해 주셨죠. 예, 그래서 특히 저는 한때 트위터를 아주 열심히 했던 사람이기도 한데요. 요새는 근데 트위터 한다고 하면 좀 안 좋게 보는, 원체 또 트위터에서 나쁜 일이 많이 발생하는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지금은 안 합니다만. 또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인수해서 아주 큰 이슈가 됐었습니다. 덕분에 테슬라 주가가 왔다 갔다 하기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트위터 140자의 제한된 글자 안에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을 기본 룰로 합니다. 지금은 그 제한이 좀 유연하게 풀린 걸로 알고 있긴 합니다만, 미국의 정치인들, 유명인들, 많은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트위터를 잘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서 또 이걸 가지고 막말을 해서 또 사회적으로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해 들어갈 것인지, 예, 혹시 뭐 그 부분에 대해서 대답해 주실 수 있을까요? 앞으로의 그 전개가 어떻게 될지. 저번에 발표를 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제 지금은 상황을 얘기했으니까 그래서 원인 분석을 조금 더 깊게 하고 들어갈 예정입니다. 맞아요. 아무래도 뭐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근데 원인 분석이 과연 잘 될 것인가 좀 걱정이 돼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그냥 이것을 일반화 시킬 수는 없다. 뭐 정치인들 중에서 막말을 하지 않는 사람이 더 많고 막말을 하는 사람은 극히 일부 아니냐. 그냥 일부가 일으키는 개인적인 일탈에 불과하다. 이렇게 치부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런 소수의 사람들 원인을 분석을 한다고 하면은 심리적인 부분이나 그 지식적인 부분으로 접근을 해서 그런 식으로 분석을 할 예정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약간 사회학적 관점에서 접근해서 그런 막말을 하는 사람들을 계층화시키고 부류로 만들어서 아무튼 그런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공통점을 뽑아보면 뭔가 뭐 그분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요소가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혹시 이것이 원인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짐작해 볼 수도 있을 것 같고요. 뭐 어떤 관련된 이론을 찾아볼 수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뭐 진보 계열에 있는 사람이냐 뭐 보수 계열에 있는 사람이냐 이렇게 나눠볼 수도 있을 것 같고, 네, 그건 뭐 접근하는 방향에 따라서 달라질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혹시 여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다른 의견 질문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뭐 오늘은 방향성만 말씀하시는 시간이니까 그럼 이 정도로만 듣도록 하겠습니다. 1팀의 발표 여기까지 듣도록 하고요. 이제 나가셔서 우리 그 1팀 2번 테이블로 이동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우리 스파이더맨님께서 나누고 계신 게 보이죠? 자, 스파이더맨. 내 말할게. 네, 움직일 수가 없나? 빌리브란트님 스파이더맨 같이 있죠? 선생님 저 그 스파이더맨님이 이동이 안 된다고 하셔서 네, 그러면 제 걸로.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자 그러면 이 팀은 어떻게 진행하실지 누가 먼저 하시죠? 네, 저요. 네, OTT님 그러면 이 팀 발표 주제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고 본인 분량 말씀해 주십시오. OTT님께서 하실 건가요? 그 주제 발표? 첫 번째 그거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다른 거. 네. 제가 OTT님 발표 전에 간략하게 저희 팀의 주제와 프로젝트 목표를 설명해 보자면, 저희는 현재 우리 사회가 많이 많이 변화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게 다양하게 저희 관심 분야에 맞는 미디어 측면도 있고 사회적인 측면, 그리고 이제 뭐 노인 복지나 이렇게 다양하게 변하고 있다 생각해서 각자 소주제이자 관심 분야인 미디어, 노인, 경제적 측면으로 나누어가지고 이러한 소주제가 측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고 있단 말이에요. 현재 사회가 변화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이러한 소주제를 변화하는 사회에 따라서 복지 측면으로 해결 방안을 탐구할 예정이고요. 해결 방안을 찾는 게 저희 팀의 최종 목표이고, 오늘은 각자 아까 소주제라고 말했던 미디어,
노인 그리고 경제적 측면 이러한 거에 대한 분석, 문제 분석을 하여서 이에 대한 개인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소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여러 가지 변화가 발생하고 있는데 복지라는 큰 틀 안에서 우리 사회의 변화가 이제 어떤 측면에서 어떤 방식으로 드러나고 있고 또 그와 관련하여 어떤 문제가 있는지 짚어내고 그 해결 방안을 도출하는 방식으로 진행하실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OTT님부터 발표를 해주실 것 같은데요. 한번 청해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시죠. 네, 바로 시작하면 될까요? 네, 시작해 주십시오. 이번 팀 프로젝트 주제인 복지와 관련돼서 일을 맡고 있는 그 방송 기관은 무엇이 있을까 생각해 봤는데요. 생각해 본 결과 이제 공영방송국이 있다고 나왔습니다. 공영방송은 공공의 이익을, 공공의 복지를 위한 방송입니다. 영리를 추구하지 않고 공공의 복지를 위해서 방송하는 공영방송국이 복지와 관련된 방송 미디어 기관이라 생각하여 이렇게 탐구했었고요. 근데 우리나라 그 공영방송국에는 KBS, SBS, MBC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런 공공의 이익을 위해 방송해야 되는 기관이 사람들이 재밌어야 할 건덕지가 있는 내용들을 보도하면서 상업적인 이익을 추구하려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 예시로 저번에 윤석열 대통령님께서 이제 발언하신 비서거에 대한 논란은 이제 MBC에서 보도하기로 했었는데요. 이런 내용도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수신료 같은 경우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KBS는 수신료를 인상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2,500원인데 그 인상 후에는 3,800원이 됩니다. 공공의 이익을 위해 추구해야 된다는 공영방송이 이념에 어긋난다고 생각하고 이 수신료 인상은 저소득층 사람들에게는 부담이 될 수도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반하여 다른 나라의 사례를 들어보자면 영국의 공영방송국인 BBC 같은 경우에는 2027년부터 수신료를 전액 무료로 하겠다는 결정을 내렸었고 이 옆 나라인 일본의 같은 경우에서도 그 수신료를 더 10% 정도 인하하겠다는 결정을 내리기도 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공영방송국들은 과연 공영방송국들이 추구해야 할 그 공공의 이익이나 뭐 복지 그런 역할들을 잘 수행하고 있을까라는 궁금증이 생겨서 조사해봤는데요. 그런 역할 수행에 대한 그 부정적인 의견이 70% 가량 나와 있다고 했습니다. 긍정적인 의견은 29% 정도 나와 있다고 했는데요. 이렇게 그 긍정적인 의견보다 부정적인 의견의 비율이 2배 이상이 현 시대에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공영방송이 추구해야 되는 새로운 사회적 가치를 탐구하기를 이제 다음 시간 주제로 선정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저는 지금 질문 받긴 할 건데 저는 일단 들었을 때는 우리 OTT님께서 이번에 가져오신 주제와 그 접근 방식이 굉장히 좋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일단 공영방송이라는 개념이 우리가 일상에서 많이 듣는 개념이긴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밝히고 그것이 추구해야 되는 가치가 분명히 있는데 그 가치가 제대로 실현되지 못하고 있는 것을 문제라고 지적하고 있는 부분, 그리고 그와 관련해서 수신료와 관련된 문제라든지 다양한 얘기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자료 접근성이 괜찮을지가 좀 걱정되긴 합니다만 지금 오늘 말씀해 주신 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다른 패널 분들 혹시 지금 OTT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에 대해서 질문 있으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딱히 없으신 것 같은데요. KBS 수신료가 지금 아직은 2,500원인가요? 네, 그 교사해 본 결과 그 인상하겠다고는 했는데 확실하게 그 결정은 났는데 지금 현재 그 도입이 됐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아, 그렇구나. 저도 그래서 자꾸 KBS에서 수신료에 같이 이러고 있길래 이미 인상이 됐나 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찾아봤는데 뭐 정확히 지금 얼마다라고 금방 찾기가 힘들어가지고 네. 아직 인상은 안 됐나? 네, 그렇긴 하네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지금 지적을 해주셨어요. 뭐 공영방송이 어떤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는 거라든지 아니면 사회적 책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는 거라든지 아니면 네. 어떤 객관성이나 그 공정성, 흔히 이제 언론계에서는 불편부당성이라고 하죠. 예, 어떤 한쪽에 치우치지 않는 거, 예, 불편부당성 그런 것을 잘 지키지 않는 거, 예, 그런 것들은 문제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얘기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 기대가 됩니다. 다음 시간에 기대를 가지고 또 이어서 듣도록 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정말 좋은 주제, 좋은 방향에서 접근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다음은 빌리브란트님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떤 주제 가져오셨을까요? 저는 원래 고령화에 대해서 하려 했는데 이게 고령화보다는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삶에 대해서 하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서 주제를 바꿨습니다. 아, 그렇군요. 빌리브란트님, 제가 이제 지난 시간에 들었나 안 들었나 기억이 안 나는데 주제를 이렇게 고령화나 노인 쪽에 맞추는 이유가 뭐였더라요? 이제 고령화 시대가 점점 진행되고 있고 그리고 우리가 꼭 겪어야 할 미래이고 이 준비를 제대로 해야 만약에 진짜 더 심해졌을 때 심해지기 전에 막을 수 있으니까 미리 대비하자 이런 느낌으로 했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뭐 시대적인, 시의적인 주제를 가져오신 것 같습니다. 본론 말씀해 주세요. 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문제는 고령화가 아니라 고령화 시대의 노인들의 삶이고 그래서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과 사회의 단절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에 대해서 고민해봤습니다. 원래는 고령화를 하려고 했는데 고령화보다도 더 중요한 노인들의 삶이 더 중요한 것 같아서 노인들의 삶 쪽으로 주제를 잡았고 이 노인의 초점을 맞춘 이유는 고령화를 너무 부정적인 관점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고령화를 인정하면서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에 대한 고민을 하였고 그리고 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했던 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고령화란 국어 사전의 사전적 의미로는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고령자 비율이 높아지는 것이고 그래서 원인은 의료기술의 발전과 발전으로 인한 수명 연장과 저출산으로 인해 점점 생산자가 줄어들고 고령자가 많아지면서 이렇게 고령화가 더 심각해진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령화 사회에서 마주할 문제들은 노인들은 혼자 질환을 관리할 수 있으면 좋지만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정책들과 실비 산업들이 그렇게 고령화 시대에 적절히 준비되어 있지 않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시로 고독사 문제도 생각해봤고 그래서 그리고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아무래도 20, 30대만큼의 수입이 불가능하고 더군다나 병원비로 인해 소득보다 지출이 더 많아질 텐데 그래서 경제적 빈곤이 문제라 생각했고 그리고 사회적 단절을 생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근데 이 사회적 단절은 미디어로 해결 가능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 사회적 단절을 그 OTT님과 함께 하려고 합니다. 이게 사회적 단절이 이동이 좀 불편하시잖아요, 노인분들은. 근데 미디어라는 게 가장 큰 장점은 공간에 너무 제약받지 않는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사회적 단절을 미디어로 풀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렇게 정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시 발표는 여기까지 준비했고 다음 발표는 진짜 독일의 대응 방안들을 보면서 독일은 어떻게 반응했는지 거기에 대해서 발표할 것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지금 빌리 브란트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조언, 다른 의견 있으면 해주십시오. 네, 없으신 것 같고요. 경제적 문제, 네, 제가 통합사회도 수업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반복적으로 많이 나오는 이야기가 OECD 국가들 중에서 한국도 어떤 국가 내의 경제적 빈부격차가 상당히 심각하다라는 점을 지적하고 있었고, 특히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라고 이야기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렇다 보니까 더욱더 우리 빌리 브란트님의 문제의식, 문제 제기가 더 타당하고 뜻깊게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경제적 측면뿐만 아니라 이제 사회적인 측면, 정서적인 측면에서도 해결책을 모색하려고 하시는 것 같아서 바람직하게 여겨지고요. 일단 독일의 사례, 저도 검색해 보니까 안 그래도 그 독일과 비교 연구한 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한번 조사해서 소개해 주시면 우리 참가자들 그리고 청취자들 그 견문을 넓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여담으로 말씀드리자면 이유는 모르겠으나 모든 에피소드가 그런 건 아니지만 제가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리는데 많이 조회수가 있는 건 그래도 24명이 들은 것도 있긴 하고, 적게 들은 건 또 4명밖에 안 듣고, 듣는 사람이 있나 싶기도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독일의 사례로부터 우리가 어떤 해법을 찾을 수 있을지 말씀해 주실 것 같으니까 그거 기대를 가지고 청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빌리 브란트님의 발표였습니다. 네, 시간이 되게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을 하면서 여기까지 이어왔는데 또 오늘은 방향성만 말씀하시는 거라서 여유있게 끝날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음은 스파이더맨님으로 가시죠. 스파이더맨님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갑자기 여유가 생겨서 안부도 한번 물어보고 싶은데 원격 수업 기간에 어떻게 지내세요? 원격 수업 시간에요. 저는 다른 학교 친구들 만나고 있어요. 어떻게요? 같은 동네에 사는 다른 학교 친구들과 저희 집에 모여서 원격 수업을 했어요. 대단한데? 와. 너무 재밌었어요. 다른 학교 친구들은 제가 안 듣는 과목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그쵸. 학교가 다르니까. 네. 와우. 수업을 안 듣는 줄. 야, 재밌겠다. 매우 재밌었어요. 새로운 경험인 것 같아요. 점심시간에 같이 시켜 먹고 이렇게. 그러니까 좋다. 네. 야, 좋은 것 같습니다. 네. 가끔은 참 이제 고등학생들이 얻게 되는 어떤 메리트가 아닐까 하는 생각도 해보고요. 과연 언제까지 이렇게 수능 기간에 원격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무튼 알겠습니다. 자, 스파이더맨님 준비하신 내용 뭐죠? 저는 우리나라와 이렇게 저는 진짜 하지 마. 저는 복지에서 가장 그 경제에 대해서 집중한다 했었잖아요. 세금 같은 걸 관련해서. 그래서 독일과 비교를 하려고 했기 때문에 독일의 산업 구조가 경제적인 측면이랑 우리나라의 경제적인 측면을 먼저 비교해 봤는데요. 우선 독일과 우리나라는 산업 구조가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대기업에 집중하고 있고 실제로도 국가 경제에 대한 대기업의 역할과 기여도가 매우 높은 편이잖아요. 근데 독일에서는 히든 챔피언이라는 명칭이 존재할 정도로 이게 히든 챔피언이 숨어있는 챔피언? 그러니까 앞에서 보이는 거는 큰 대기업 같이 보일 수 있지만 뒤에 있는 중소기업들도 국가의 경제에 대한 역할의 의무를 가지고 있고 경제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로 인해서 그래서 이러한 이유가 바로 독일의 경제가 탄탄한 이유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한국 같은 경우는 소수의 대기업에 집중하고 있지만 독일 같은 경우는 소중 대기업 모두에게 넓게 분포하기 때문에 비교적 독일의 경제가 탄탄하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과 독일의 복지를 이렇게 비교하면서 경제적인 측면에서 찾아보기 위해서 일단은 이 경제적인 구조를 알아봤고 두 번째로는 한국 복지의 문제점에 대해서 찾아보게 되었는데 먼저 출산 복지에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왜냐하면 이 출산 복지가 단순히 출산율을 증가하기 위한 복지 정책이 다수더라고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출산 이후에
대한 복지 체제, 임산부에 대한 복지 체제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인데요. 실제로도 제가 아주 예쁜 조카가 있는데 그 조카가 어린이집 가는 게 매우 힘들었다고 얼핏 들었어요. 그리고 실제로도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이러한 곳에서 출산 복지에 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복지인데요. 이게 왜냐하면은 사회적 약자를 먼저 선별하기 때문이에요. 복지를 받는 대상을 선별하기 때문에 이거에 관련해서 두 번째는 수혜적 이 문제점인데, 바로 사회적 약자라는 인식표를 갖게 되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좋지 않은 운영 효율성. 이게 운영 효율성인 이유가 처음에 선별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선별하기 위해서 조사 과정이 필요하니까 그 과정에서 행정 비용을 소모해서 이게 쓸모없는 그 돈이다라는 걸 판단하여서 이러한 한국 복지의 문제점이 있다는 것을 탐구했습니다. 네, 알았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자, 혹시 그 스파이더맨님의 발표에 대해서 질문 조언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질문을 좀 드리자면 일단 네. 지금 주제 내용 진행 과정을 보면 경제 얘기를 막 하다가 이제 복지로 빠졌거든요. 이렇게 진행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일단은 근본적인 거는 경제에 있지 않나 싶었어요. 왜냐면 독일은 세금이 좀 높아요. 세금을 많이 내는 편인데 그에 대한 반발이 거의 없고, 모두라고 하긴 어렵지만 거의 대다수가 이를 인정하고 받아들이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그와는 다르다 생각해가지고 어떠한 차이점이 있을까에 대해서 그래서 경제적인 측면을 비교하였고, 이제 복지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복지의 문제점을 먼저 찾고, 다음 시간에는 한국과 독일의 복지 사례, 좋은 사례, 그런 것들을 우리나라 복지의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가, 이렇게 탐구하려고 밑바탕을 하였습니다. 아, 네. 자, 좀 본질적인 질문을 드리자면 우리 스파이더맨님께서 복지라는 주제를 다루고자 하는 이유가 뭐였더라요? 어쩌다가 그 독일 그 복지 관련된 책을 읽었는데, 그걸 읽으면서 되게 복지가 삶을 사는데 많이 영향을 끼치구나, 우리가 삶을 더 나아가는데 많은 영향을 끼치구나라는 걸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은 실제로 강아지도 독일은 복지를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제가 우리나라에서 받고 있는 복지가 무엇일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막 우리나라만의 뛰어난 그런 엄청난 복지 능력 같은 게 딱히 없고, 우리나라의 복지 정책이 무엇인지도 잘 모르겠는 거예요. 그래서 알아보고 싶어서 주제로 정하였습니다. 오, 그렇군요. 그래도 뭐 우리나라 복지가 잘 되어 있는 것도 있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그 정도 알아보고, 잘 되고 있는 것도 알아보고. 네, 근데 그걸 제가 잘 알지 못한다고 생각해서, 잘 되고 있는 점 있는 건 알지만 그게 뭔지 몰라서 잘 된 것도 알아보고 나쁜 것도 알아보고, 나쁜 건 독일의 복지와 비교해보고, 이러한 걸 해보고 싶어요. 오, 알겠습니다. 조카가 어린이집 가는 게 힘들었다고 했는데 그거는 어린이집에 들어가려는 다른 아이들이 있어서 경쟁이 붙어서 못 들어갔다 이거죠? 네, 경쟁이 심한 것 같아요. 네. 아, 맞습니다. 좋은 어린이집 찾기 힘들었다고 들었어요. 맞아요. 그래서 저희 아기도 태어나자마자 이제 입소 대기 신청을 해뒀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나중에 가고 싶은데 못 가거든요. 그래서 태어나자마자 해도, 그래도 국공립 어린이집은 경쟁자가 많아서 못 들어갈 것 같은데, 아무튼 자, 질문 드릴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네, 저는 질문 드릴 거 다 드린 것 같고요. 지금 내용 요약을 해보자면, 일단 뭐 출산과 육아와 관련된 복지가 좀 부족하다, 빈약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계신 것 같고, 이것도 좀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네. 뭐 저도 얼마 전에 아이를 낳아서 이제 지역마다 우리나라는 다르죠. 지역마다 다른데
돈을 많이 주는 데도 있고 적게 주는 데도 있고, 예를 들면 뭐 제천 같은 곳은 인구가 적다 보니까 그 집을 사는 용도로 막 돈을 막 줍니다. 몇 천만 원 막. 예. 이사 대신 이사를 가면 안 되죠. 예. 그런 데도 있고. 청주는 없어요. 청주는 동화책 2권. 헐. 엄청난 차이죠. 예, 청주는 동화책 2권. 근데 이제 대신 나라에서 주는 혜택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뭐 첫 만남 이용권이라고 해서 200만 원 쓸 수 있는 바우처 주는 게 있고, 뭐 월마다 주는 육아 수당 뭐 그런 수당들, 영화 수당 그런 것들 몇십만 원씩 들어오는 거 있습니다. 그런 거 한번 찾아보시면 뭐 물론 이제 여러분이 나중에 반드시 결혼을 하고 반드시 출산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만, 결혼을 하거나 출산을 할 가능성도 있으니까 좀 미리 알아보는 차원에서, 견문을 넓히는 차원에서 깔끔하게 정리해서 소개해 주시면 겸사겸사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보고요. 그리고 뭐 복지로 인해 발생하는 낙인 효과 같은 것도 문제로 삼아 주셨고, 또 복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어떤 행정적인 소모가 발생한다, 이것도 문제로 지적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일단은 내용이 재밌게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아마 이 과정에서 뭐 우리나라의 복지, 독일의 복지 비교하는 그런 코너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다만 이제 제가 좀 걱정이 돼서 한 가지 당부해 드리자면, 이게 약간 좀 얕은 수준에서 맴돌지 않기 위해서는 한국과 독일의, 아마 비교할 테니까 한국과 독일의 복지가 이렇게 차이가 나는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지를 좀 짚어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그냥 한국은 이런데 독일은 이렇습니다, 이 정도 얘기만 계속 하다가 끝날 여지가, 위험성이 그럴 소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을까를 약간 어떤 역사적인 측면에서라도, 제가 이렇게 드린 논문 2개 중에 하나 보면 역사적인 측면에서 좀 그게 꼭 진리이고 뭐 그게 꼭 답이지는 않겠지만요, 그냥 우리 스파이더맨님의 어떤 관점에서 해석을 해보자면 이거인 것 같다, 이렇게 한번 짚어볼 수 있는 거죠. 그런 활동도 같이 겸사겸사 이루어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냥 서로 달라요. 우리는 이렇게 하는데 저기는 저렇게 해요, 우리도 저렇게 해야 돼요 만 하면은 사실 그게 좀 비현실적인 처방이 될 수도 있고요. 사실 지금 현재 우리가 어떤 식의 복지를 하고 있는지, 복지에도 방향성이 있고 철학이라는 게 있으니까 한국과 독일은 어쩌다 이렇게 서로 다른 복지 철학을 가지게 되었을지를 사회적이고 역사적인 측면에서 짚어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듣도록 하지요. 자, 오늘 그래서 이렇게 6명의 우리 참가자들 2팀으로 나누어서 어떤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고 어떻게 탐구 진행해 볼 것인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계획하고 있는 내용들이, 주제가 참 좋고 앞으로 진행될 예상되는 경로가 참 흥미진진해서 시간이 있다면 뭐 한 4차시 5차시 정도에 걸쳐서 이야기를 들어봐도 참 재미있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만 안타깝게도 2번밖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좀 잘 압축을 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말씀하시는 내용을 들어보니까 다음 시간에는 한 8시나 8시 10분 그 정도까지만 시간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은 이제 이렇게 운만 띄우고 이렇게 방향만 잡는데도 거의 시간을 다 썼기 때문에 다음 시간에는 좀 더 말씀을 많이 하실 것 같아서, 그래서 좀 팀 활동 시간을 약간만 좀 줄이는 방식으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진행을 해보시니까 그냥 제가 계속 이렇게 진행을 해도 괜찮을까요? 혹시 이렇게 학생들끼리 좀 더 MC를 돌아가면서 보고 그러는 게 더 낫겠다고 생각이 드실까요? 어떠세요? 지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구나.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 기본적으로 진행을 하고, 사실 시간 관리 문제가 좀 어려워서 기본은 제가 진행을 하고, 중간중간 학생분들의 의견, 조언 듣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고요. 내일은 수능날이라 아마 우리 학생들 다 수업도 없고 좀 여유가 있으실 것 같습니다. 모쪼록 미뤄놨던 늦잠도 좀 한번 자보시고 미뤘던 과제, 해보고 싶던 일 하는 그런 복된 시간으로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인사를 드리도록 할게요. 우리는 그리고 다음 주에 다시 모여서 두 번째 팀 프로젝트 활동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그때까지 건강하시고요. 저는 이거 끝나고 바로 그 개인별 피드백 받은 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늦은 시간까지 수고 많으셨고 청취자 여러분도 감사합니다. 안녕히 가십시오. 다들 안녕. OTT, 극락, 세계, 안녕히 계세요. 글로벌 딜리브런트, 사다리 안녕히 가세요.